전라남도 고흥에서 서울로 올라간 73세 할머니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생일날 며느리가 끓여준 특별한 미역국, 그 안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이 있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작은 마을에 73세의 장복내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 그녀는 손바닥만 한 밭과 작은 한옥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마당에 널린 고추를 뒤집고 텃밭에서 자란 상추와 깻잎을 따서 동네 할머니들과 나눠 먹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어요. 벽에 걸린 달력은 이미 7월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들은 모두 서울에 사는 큰아들 세훈의 생일, 며느리 지혜의 생일, 그리고 손자 민준의 생일이었습니다. 복례는 매번 그 날짜가 다가오면 10만 원씩 용돈을 붙여주곤 했어요. 농협에서 받은 농지연금 월 30만 원 중에서 절반을 서울로 보내는 것이 그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세훈이가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복례는 혼잣말을 하며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습니다. 큰아들이 서울에서 구청 공무원으로 합격했을 때 그녀는 논 한 떼기를 팔아서 축하금을 보냈었죠. 그때가 벌써 10년 전 일이네요. 하지만 요즘 들어 서울에서 오는 전화는 점점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오던 전화가 2달에 한 번, 그리고 이제는 명절에나 겨우 받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복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마지막으로 큰아들과 통화한 날짜를 확인했어요. 3달 전이었네요. 우리 민준이는 잘 크고 있을까? 복례는 냉장고에 붙여놓은 손자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민준이는 복례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가끔 영상통화로 볼 때마다 키가 부쩍 큰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죠. 그날 저녁 복례는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켜고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홀로 사는 고령자 증가, 가족과의 단절 심화라는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자는 전체 고령자의 30%가 가족과 한 달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어요. 복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나도 저런 할머니 중 하나구나. 복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웃집 할머니들도 비슷한 처지였지만 그래도 서울에 자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러움을 받곤 했죠. 하지만 정작 복례 자신은 그 거리감이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며느리 지혜라는 이름이 떴어요. 복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밝고 다정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응,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너희들은 다 잘 있지? 복례는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다 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사실 제가 전화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에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서요. 요즘 뉴스 보니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쓰러지시는 일이 많다더라고요. 복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 주다니요. 괜찮다, 괜찮아. 나 아직 팔팔하거든. 그래도 만약에 모를 일이잖아요. 병원도 멀고 응급 상황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혜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얘기해 봤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어떨까 해서요. 뭐? 복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희랑 같이 살자고? 네, 어머니. 저희 집이 35평인데 방이 3개거든요. 민준이 방, 저희 방, 그리고 빈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을 어머니 방으로 꾸며드리면 될 것 같아서요. 지혜는 마치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은 것처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복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며느리와는 그저 형식적인 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제안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도 너희들한테 부담이 될 텐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가족인데 무슨 부담이에요? 오히려 민준이도 할머니와 함께 살면 좋아할 거예요. 매번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지혜의 말에 복례의 마음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복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어머니. 서울에 오시면 병원도 가까이 많고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저도 요가 강사라서 어머니께 건강관리법도 알려드릴 수 있고요. 지혜는 마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듯이 술술 말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복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서울에서 함께 살자는 며느리의 제안이 꿈 같았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소외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손자 민준이와 매일 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죠. 그날 밤 복례는 오랜만에 푹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손자와 함께 서울 공원을 산책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복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며느리와의 통화가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통화 기록에 분명히 며느리 지혜와 15분간 통화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례는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어요. 정말 서울에 가서 살게 되는 건가? 복례는 혼잣말을 하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고추를 뒤집으면서도 자꾸만 서울 생활에 대한 상상이 떠올랐어요. 손자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다녀왔어요. 라고 인사하는 모습, 며느리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 큰아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까지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73년을 시골에서 살아온 자신이 과연 서울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복례는 서울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지만 그때마다 복잡한 지하철과 높은 건물들에 압도당했던 기억이 났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복례는 막내딸 세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주에 살고 있는 세진이는 평소에 어머니를 가장 많이 걱정하는 자식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안부 전화를 드리곤 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평소에 낮에는 전화 안 하시는데. 세진의 목소리에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야, 별일은 없고. 그냥 너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복례는 어제 지혜와의 통화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서울로 와서 함께 살자는 제안, 민준이와 매일 볼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세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뭐가 문제야? 복례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형수가 갑자기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명절 때도 오지 말라고 핑계대던 사람이. 세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엄마, 형수가 평소에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으셨어요? 복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진의 말이 맞았어요. 지혜는 지금까지 명절 때마다 아파트가 좁다, 민준이가 감기 걸렸다는 등의 이유로 내려오지 말라고 했었죠. 심지어 작년 추석에는 요즘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어서 어르신들은 조심하셔야 한다며 아예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복례는 어떻게든 며느리를 옹호하려 했습니다. 지혜도 이제 마음이 바뀐 것 같은데. 엄마, 제발 현실을 보세요. 세진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어요. 형수가 엄마한테 관심이 있었다면 진작에 연락했을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의심스럽다고요. 그럼 넌 내가 계속 혼자 살라는 거야? 복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도 손자 보고 싶고 가족이랑 함께 살고 싶단 말이야. 세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외로우신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왜 하필 서울이어야 해요? 전주로 오시면 안 돼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너도 직장 다니고 바쁜데 어떡해.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진이는 전주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고등학생 딸을 키우며 이미 충분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엄마 정말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해요. 세진은 마지막까지 걱정을 표했습니다. 혹시 가시더라도 엄마 명의로 된 재산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통장이나 도장 같은 것도 조심하시고요. 통화를 마친 후 복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세진의 걱정도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마치 복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큰아들 세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혜한테 들었어요. 서울로 올라오신다고요? 세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다정했어요. 아직 확실히 정한 건 아니야. 복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진짜 좋은 생각이에요. 혼자 계시면 저희도 걱정되거든요. 세훈은 며느리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집에 방도 많고 지혜도 마음 단단히 먹었어요. 엄마 모시고 살 준비 다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괜찮겠니? 복례는 큰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물론이죠. 민준이도 할머니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어제부터 할머니 방 정리한다고 난리예요. 세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서울에 오시면 병원도 좋은 데 많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잖아요. 고흥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복례의 마음은 점점 서울로 기울었어요. 큰아들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며느리의 제안이 진심이 아닐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언제쯤 올라가면 될까? 다음 주말에 제가 내려가서 모셔올게요. 짐도 정리해드리고요. 세훈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복례는 오랜만에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평상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례야, 서울 간다며? 부럽다, 부러워. 이웃집 할머니들은 모두 부러워했어요. 도시 생활이 어떨까 걱정되긴 하지만 손자도 보고 싶고. 복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에이, 뭐가 어려워. 복례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마을 이장 할머니가 격려했어요. 서울 가서 좋은 것 많이 보고 와.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날 밤 복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73년의 인생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무엇을 가져갈지 고민했어요. 낡은 옷들, 사진첩, 그리고 남편이 남긴 몇 안 되는 유품들까지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설레는 마음이 컸어요.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 손자와 함께 보낼 시간, 며느리와 가까워질 기회까지 모든 것이 기대되었거든요. 복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짐을 정리하며 행복한 상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후 세훈은 약속대로 고흥으로 내려왔습니다. 10년 만에 본 큰아들은 예전보다 살이 쪘지만 여전히 복례의 든든한 아들이었어요. 엄마 많이 기다리셨죠? 세훈은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너 오는 길에 힘들었을 텐데. 복례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주름이 조금 늘어난 것 같았지만 그래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짐을 챙기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복례가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작은 승용차에 다 실을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이건 너무 무거워요. 서울에서 새로 사드릴게요. 세훈은 낡은 장롱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희 아버지가 결혼할 때 맞춰준 거야. 복례는 아쉬워했지만 결국 포기해야 했어요. 대신 사진첩과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평소 아끼던 옷가지들만 선별해서 챙겼습니다. 오후 4시 드디어 서울로 향하는 길에 올랐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복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전라도의 들판이 점점 멀어지고 대신 높은 건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돼요. 세훈이 백미러로 어머니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서울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네. 복내는 신기한 듯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어요. 하지만 도시가 가까워질수록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도 올라왔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녁 7시가 되어서야 강서구에 있는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35층짜리 아파트 단지는 복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규모였어요. 와, 여기가 다 집이야? 복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복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높은 곳이 무서운 것도 있었지만 곧 만날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문이 열리자마자 민준이가 달려나왔어요. 키가 복내의 가슴팍까지 올 정도로 부쩍 컸네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 얼마나 컸니? 복내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1년 만에 본 손자는 정말 많이 자랐어요. 예전에 영상통화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의젓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지혜가 나와서 인사했어요.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제가 어머니 방 정리해놨어요. 가서 보실래요? 복내를 위해 준비된 방은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어요. 새 이불과 베개, 작은 화장대와 옷장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한강이 보였어요. 지혜야, 이렇게까지 준비해줘서 고마워. 뭐료 당연한 일이죠.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썼어요. 화장실도 바로 옆에 있고 무엇보다 민준이 방이랑 가까워서 손자 돌보시기도 편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지혜가 준비한 음식은 복내의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 조림, 나물 반찬까지 시골에서 먹던 것과 비슷한 맛이었어요. 할머니, 저 내일 학교에서 할머니 자랑할 거예요. 민준이가 밥을 먹으면서 신나게 말했습니다. 무슨 자랑을 하게? 복내는 손자의 말이 귀여워서 웃었어요. 할머니가 시골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해 주신다고 할 거예요. 친구들이 부러워할 거예요. 민준이의 말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사 후에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복내는 소파에 앉아 손자가 숙제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할머니,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비록 요즘 공부는 복내가 도와줄 수 없었지만 손자가 자신을 찾는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저랑 같이 요가도 해보시면 어때요? 지혜가 제안했어요. 나이 드시면 관절 건강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요가 강사라서 어머니께 맞는 동작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요가라. 내가 할 수 있을까? 복내는 조금 망설였어요. 물론이에요. 처음에는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면 돼요. 호흡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정말 좋거든요. 지혜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복내는 새로운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배려, 손자의 환한 웃음, 그리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뷰까지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세진이가 괜히 걱정했구나. 지혜도 정말 착한 애네. 복내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복내는 서울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혜가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었고 민준이는 학교 가기 전에 꼭 할머니께 인사를 했어요. 세훈도 퇴근 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지혜는 복내의 건강을 정말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매일 아침 혈압약을 챙겨주고 일주일에 2번은 함께 요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요가 동작도 지혜의 친절한 지도 덕분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어머니, 정말 많이 늘으셨어요. 처음보다 훨씬 유연해지셨네요. 지혜는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너 덕분이야.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다니 신기하네. 복내는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복내는 이상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지혜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거든요. 아니, 정말 힘들어 죽겠어. 시골에서 올라온 줄도 모르고. 지혜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복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자신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곧 이어진 지혜의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우리 아파트 위층 할머니 말이야. 매일 새벽 5시부터 쿵쿵거려서 잠을 못 자겠다니까. 아, 위층 할머니 얘기였구나. 복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괜히 의심했다는 생각에 미안하기까지 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데 지혜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내일이 어머니 생신이시잖아요. 제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어머,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복례는 깜짝 놀랐어요. 73번째 생일이었는데 며느리가 챙겨준다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당연히 기억하고 있죠. 어머니 생신인데. 지혜는 환하게 웃었어요. 특별한 미역국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 기대하세요. 그날 밤 복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울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벌써 이곳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와 손자의 순수한 사랑, 그리고 아들의 든든함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복례의 73번째 생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복례는 창문을 열고 한강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고향의 바다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곳에서 생일을 맞게 되다니. 복례는 감개무량했어요. 거실로 나가니 지혜가 이미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생신 축하드려요. 지혜는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고마워, 지혜야. 이렇게 챙겨줘서. 복례는 며느리의 정성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뭐료 당연한 일이죠. 오늘은 어머니가 주인공이니까 편히 계세요. 제가 다 준비할 테니까요. 지혜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미역국 끓이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일찍 준비하고 있어요. 아침 식사 후 민준이는 학교에 가기 전에 할머니께 특별한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한테 선물 드릴 거예요. 손에는 어설프게 그린 그림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가 그림까지 그려줬네. 복례는 그림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에는 할머니와 민준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라는 글씨도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서울에 와서 정말 좋아요. 매일 할머니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민준이는 할머니를 꼭 안고 말했어요. 복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자의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왔거든요. 할머니도 민준이 덕분에 정말 행복하다. 민준이가 학교에 간 후 지혜는 본격적으로 생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로 만들어 드릴게요. 미역국도 평소와는 다르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해도 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복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생신인데 당연히 특별해야죠. 지혜는 부엌에서 뭔가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특별한 레시피로 만들고 있어요. 버섯도 넣고 전복도 넣고 정말 맛있을 거예요. 오후가 되자 세훈도 일찍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세훈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지혜가 엄마 좋아하실 만한 케이크로 골라달라고 해서 골랐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지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상차림에는 복례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한 미역국이 뜨거운 김을 내며 식탁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인다. 복례는 미역국을 보며 감탄했어요. 평소 먹던 미역국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미역 사이사이에 하얀 버섯 조각들이 보였고 국물도 더 진하고 걸쭉해 보였어요. 어머니, 이 미역국은 제가 특별히 연구한 레시피예요. 지혜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몸에 좋은 재료들을 많이 넣었거든요. 어머니 건강에 정말 좋을 거예요. 복내는 숟가락으로 미역국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먹던 미역국과는 맛이 달랐습니다. 약간 쓴맛이 났고 향도 낯설었어요. 이상하네. 무슨 맛이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간이 안 맞아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평소와 다른 맛이라서. 복내는 다시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여전히 쓴맛이 남아돌았어요. 그리고 버섯 조각을 씹는데 질감도 평소 먹던 버섯과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드시는 약 때문에 입맛이 변하신 것 같네요. 지혜는 그럴듯하게 설명했어요. 나이 드시면 미각이 예민해지시거든요. 복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정성껏 끓여준 음식을 남길 수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미역국을 다 먹었지만 계속해서 입안에 쓴맛이 맴돌았어요. 할머니, 케이크 드세요. 민준이가 촛불이 꽂힌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어요. 복내는 소원을 빌고 촛불을 껐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날 밤 복내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미역국 맛을 떠올렸어요. 왜 그렇게 쓴맛이 났을까요? 그리고 그 하얀 버섯은 뭐였을까요? 젊은 시절 산에서 버섯을 따서 시장에 내다 팔던 경험이 있던 복내는 모든 버섯의 생김새와 맛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혹시, 설마, 복내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지혜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계속해서 속이 메스꺼웠어요. 처음에는 미역국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머리도 어지럽고 손끝이 저릿저릿했어요. 새벽 2시쯤 복내는 화장실에서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먹은 모든 음식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역국만 유독 쓴맛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복내는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갔어요. 부엌 싱크대에는 지혜가 미역국을 끓일 때 사용했던 그릇들이 깨끗하게 씻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통을 들여다보니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쓰레기통 구석에 작은 비닐봉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복내는 조심스럽게 봉지를 꺼내 확인해 봤어요. 안에는 하얀 버섯 조각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 버섯은 복내가 젊은 시절 산에서 본 적이 있는 것이었어요. 이건 독버섯이야. 복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버섯은 흰독우산 버섯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먹으면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위험한 버섯이었어요. 젊은 시절 산에서 버섯을 따다가 이것 때문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복내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에게 독버섯을 먹인 것일까요? 아니면 실수였을까요? 하지만 이 버섯은 시중에서 파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구에다가 넣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지? 복내는 패닉 상태였어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봐야 하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복내는 조심스럽게 독버섯 조각을 다시 봉지에 넣고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증거로 남겨둬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새벽 내내 잠들지 못하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세진이 말이 맞았구나. 뭔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복내는 막내딸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고 한 것일까요? 새벽 5시 복내는 결국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의 컨디션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손발이 차갑고 저리는 증상이 심해졌고 간헐적으로 복통도 찾아왔습니다. 흰독우산 버섯의 독성이 서서히 몸속에 퍼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어. 복내는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모든 가족이 아직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복례는 발끝으로 걸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머리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혜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새벽 5시에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걸까요? 복례는 호기심에 지혜의 방문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문틈 사이로 지혜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응 했어. 어제 생일 축하한다고 특별한 미역국 끓여줬거든. 지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건조했어요. 양은 많이 안 넣었어. 바로 죽으면 의심받으니까 천천히 아프게 하는 거지. 복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자신을 독살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보험금이 얼마라고? 3억? 지혜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겠네.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요양원에서 자연사한 것처럼 꾸미면 되겠다. 복례는 온몸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서 자연사한 것처럼 꾸밀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어요. 시골 총것들은 말도 못하고 죽으면 그만이지 뭐. 장례식비나 적당히 주면 되는 거고. 지혜의 말에 복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시골 촌것이라고 부르며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복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급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갑, 신분증, 그리고 어젯밤 발견한 독버섯 증거까지 모든 것을 가방에 넣었어요.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해. 복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것이었어요. 세진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혜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복례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다행히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슬리퍼만 신고 아파트를 나선 복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새벽 시간이라 엘리베이터가 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혹시 지혜가 깨어서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하지? 복례는 불안했어요. 계단으로 내려가자니 18층은 너무 높았고 그렇다고 엘리베이터를 계속 기다릴 수도 없었어요. 다행히 몇 분 후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복례는 재빨리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아파트 로비를 나서니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복례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봤어요. 경찰서에 가야 할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경찰이 믿어줄까요? 증거라고는 작은 독버섯 조각뿐이고 며느리의 전화 통화 내용도 녹음한 것이 없었어요. 일단 멀리 가자. 복례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갔습니다. 새벽이라 차도 별로 없었고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슬리퍼를 신고 걷다 보니 발이 아팠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었을까요? 복례는 어느새 강서구청 근처까지 와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경찰서 간판이 보였습니다. 강서경찰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기다. 복례는 마지막 힘을 내서 경찰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어지러움이 심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전 7시가 넘어 있었어요. 복례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직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복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경찰관은 복례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복례는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경찰관은 복례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여기 앉으세요. 복례는 의자에 앉아서 어젯밤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생일 미역국, 독버섯 발견, 그리고 새벽에 들은 지혜의 전화 통화 내용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독버섯 가져오셨나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복례는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발견한 독버섯 조각이에요. 흰독 우산 버섯이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 산에서 본 적이 있어서 알아봤어요. 경찰관은 비닐봉지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할머니, 지금 몸 상태는 어떠세요? 계속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요. 손발도 저리고요. 복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일단 병원부터 가셔야겠어요. 응급실로 모셔드릴게요. 경찰관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복례는 자신이 한 일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혜의 차가운 목소리와 시골 촌것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살아야 진실을 밝힐 수 있어. 복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비록 몸은 아프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복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높은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꿈 같았던 서울 생활이 이제는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73년을 살아온 인생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복례는 즉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복례가 가져온 독버섯 조각을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환자분, 이 버섯을 언제 드셨나요? 응급실 의사가 긴급하게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 생일 미역국에 들어있었어요. 복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대답했어요. 의사는 즉시 위세척과 해독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흰독 우산 버섯은 치사율이 높은 독버섯입니다. 다행히 일찍 오셔서 치료할 수 있겠네요.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복례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았어요. 한편 강서경찰서에서는 복례의 신고를 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형사와 박 형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할머니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존속살해 미수 사건이에요. 김 형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독버섯 조각 하나로는. 박 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일단 현장 확인부터 해봅시다. 그리고 며느리를 조사해야겠어요. 김 형사는 수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전 9시 경찰이 세운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지혜는 복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새벽부터 찾고 있는데. 지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장복례 할머니에 대한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김 형사가 말하자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신고요? 무슨 신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는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독버섯을 이용한 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박 형사의 말에 지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경찰은 아파트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부엌에서는 평소와 다른 점들이 발견되었어요. 쓰레기통 깊숙이 숨겨진 온라인 쇼핑 배송 상자, 그리고 컴퓨터 검색 기록에서 독버섯 종류, 자연사 위장 방법 같은 검색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김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했을 수도 있고. 지혜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점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는 지혜의 휴대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새벽에 친구와 나눈 통화 내용이 통화 녹음 앱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범죄 계획을 모두 녹음해 놓은 셈이었어요. 보험금이 얼마라고? 3억? 그 돈이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겠네. 녹음 파일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시골 촌것들은 말도 못하고 죽으면 그만이지 뭐. 지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냥 돈이 너무 급해서. 지혜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지혜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났어요. 지혜는 온라인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고
이미 사채업자들에게 2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300만 원씩 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박 형사가 보고했어요. 보험금이 3억 원이고 수익자는 아들인 유세훈으로 되어 있네요. 세훈은 아내의 범행 계획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를 정말 모시고 싶어서 서울로 모셨는데. 세훈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세훈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혜가 최근 몇 달간 이상하게 행동했고 갑자기 어머니를 모시자고 제안했을 때도 의아했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던 것은 무책임한 일이었어요.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복례에게 경찰이 찾아와서 수사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할머니, 며느리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온라인 도박 빚 때문에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아요. 복례는 슬픔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그 애가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런데 할머니, 더 충격적인 것은 녹음 파일에 나온 발언들이에요. 김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를 지역적으로 차별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복례는 녹음 파일의 일부를 들어봤어요. 서울 사람 눈엔 시골 어머니가 아파트보다 쌌다. 전라도 촌것이 서울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방언 쓰는 거 듣기만 해도 짜증 나 같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복례는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가족으로 여긴 적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고향과 출신을 그렇게 무시했다는 것이 보험금 문제보다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막내 따님이 오고 계십니다. 간호사가 알려줬어요. 세진이 전주에서 급히 올라와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세진은 어머니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괜찮다, 괜찮아. 엄마가 멍청해서 그런 거야. 복례는 딸을 위로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쁜 거죠. 세진은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형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말렸어야 했는데 제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어요. 복례는 세진의 손을 잡았어요. 너는 잘못이 없어. 엄마가 너무 순진했던 거야. 그날 저녁 지혜는 구속되었습니다. 존속살해, 미수,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법정에서 지혜가 어떤 변명을 할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복례는 병원 침대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흥의 맑은 밤하늘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서 정의를 실현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할 것이에요. 석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지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례는 세진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어요. 73세의 나이에 법정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피고인 최지혜는 존속살해, 미수, 보험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사건 개요를 설명했어요. 지혜는 변호사와 함께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구치소 복장에 야윈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복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적개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검사가 먼저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도박 빚에 시달리다가 시어머니인 장복례 씨를 독살하여 생명보험금 3억 원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흰독 우산 버섯을 미역국에 넣어 먹인 후 요양원에서 자연사한 것처럼 위장할 계획이었습니다. 증거로 제시된 것들은 명확했어요. 독버섯 구매 내역, 컴퓨터 검색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혜가 친구와 나눈 통화 녹음까지 모든 것이 범행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을 재생하겠습니다. 검사가 말하자 법정에 지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시골 촌것들은 말도 못하고 죽으면 그만이지 뭐. 장례식비나 적당히 주면 되는 거고. 지혜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복내는 가슴이 아팠어요. 법정에서 다시 듣는 그 말들은 더욱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도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전라도 촌것이 서울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일찍 보내드리는 게 도리지. 녹음 파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방언 쓰는 거 듣기만 해도 짜증나. 서울 아파트에 시골 냄새 밴다고.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단순한 보험금 살인이 아니라 지역 차별과 혐오가 담긴 범행이라는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복내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을 때는 온 법정이 숨을 죽였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제 큰아들의 아내, 며느리입니다. 복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피고인이 증인에게 독버섯을 먹인 날은 언제였습니까? 제 73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복내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특별한 미역국을 끓여준다고 했었어요. 검사는 복내에게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복내는 차근차근 증언했어요. 서울에 와서 느꼈던 기대감, 며느리의 친절한 모습, 그리고 생일 미역국에서 느꼈던 이상한 맛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의 진짜 의도를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새벽에 지혜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그때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복내는 그 순간의 충격을 다시 떠올렸어요.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이 정말로 아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복내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젊은 시절부터 버섯을 다뤄왔거든요. 흰독 우산 버섯은 절대 실수로 들어갈 수 있는 버섯이 아니에요. 하지만 피고인이 증인을 진심으로 걱정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복내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만약 정말로 저를 걱정했다면 독버섯을 넣지 않았겠죠. 그리고 저를 시골 촌것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변호인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진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피고석에서 일어나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서울 물값이 비싸서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아파트 대출금에 아이 교육비에 생활비까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지혜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계셨으니까 외로우셨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도움을 드린 거죠. 지혜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시골 노인네가 서울 집에 있으니까 숨이 막혀요.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복내는 마지막까지 며느리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에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뭘 뉘우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시골에서 올라온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돈은 돈대로 들고. 지혜는 끝까지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려고 했어요.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경제적 동기를 넘어선 것입니다. 지역 차별과 혐오 의식이 담긴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존속살해 미수는 그 자체로도 중한 범죄이지만 피고인이 보여준 지역 혐오와 노인 차별 의식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또한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최지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지혜는 판결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내를 째려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법정 경위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복내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어요.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세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요. 복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악몽은 끝났어요.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되찾을 때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복례는 고흥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고흥까지 오는 동안 창밖 풍경이 점점 익숙해질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대신 푸른 들판과 산이 나타날 때 복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여기가 좋으세요? 세진이 어머니를 집까지 데려다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여기가 내 고향이잖아. 복례는 마당에 발을 딛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흙냄새가 코끝으로 스며들었어요. 서울에서는 맡을 수 없던 진짜 삶의 냄새였습니다. 서울 공기는 답답했는데 여기 공기는 숨이 트인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복례는 며느리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자꾸만 지혜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시골 촌것, 전라도 사투리, 장례식비나 주면 되는 거라는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이웃 할머니들이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와도 제대로 대답하기 어려웠거든요. 복례야, 서울 생활 어땠어? 좋았지?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그랬어. 복례는 대충 넘어갔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시골 촌것인 건 아닐까, 서울 사람들 눈에는 우스꽝스럽게 보였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복례를 위로해준 것은 텃밭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안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밭을 정리하면서 복례는 조금씩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어요.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는 일은 복례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이것 봐, 상추가 이렇게 싱싱하게 자랐네. 복례는 텃밭에서 자란 채소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서울 아파트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성취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복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혼자서 움츠러들어 있을 것이 아니라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과 함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자 할머니, 영희 할머니, 우리 같이 뭔가 해볼까? 복례는 이웃 할머니들을 불러 모았어요. 마을에는 복례처럼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뭘 한다고? 순자 할머니가 궁금해했어요. 우리가 기른 채소로 반찬 만들어서 팔아보는 거야. 요즘 도시 사람들이 시골 음식 좋아한다잖아. 복례의 제안에 할머니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누가 사겠어? 우리 같은 촌 할매들이 만든 걸? 영희 할머니가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해온 일이잖아. 김치 담그고 장 담그고 나물 무치는 거 말이야. 이런 걸 못하는 도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복례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복례의 말에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군청에서 농촌 어르신 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럼 한번 해보자. 할머니들은 의기투합했습니다. 복례는 막내딸 세진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고흥 할머니 손맛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전통 반찬과 장류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세진은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어요. 서울에서 당한 일 때문에 한동안 기가 죽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싶더라고. 복례는 딸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시골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잖아. 군청에서 지원금 3천만 원을 받아서 작은 가공시설을 만들었어요. 할머니들은 각자의 특기를 살려서 역할을 나눴습니다. 복례는 김치와 나물 요리, 순자 할머니는 된장과 고추장, 영희 할머니는 젓갈류를 담당했어요. 첫 달에는 주문이 10개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손편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고 쓴 복례의 편지를 받은 고객이 온라인에 후기를 남겼어요. 진짜 할머니가 해주신 맛이에요. 김치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요.
다음에도 꼭 주문할게요. 후기가 하나둘씩 올라오면서 주문이 늘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는 한 달에 100개가 넘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복내야, 우리가 이럴 줄 알았나? 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울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복내는 마음이 뿌듯했어요. 며느리는 자신을 시골 촌것이라고 무시했지만 정작 도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음식을 찾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복내에게 특별한 편지가 왔어요. 서울에 사는 한 고객이 보낸 것이었는데 내용이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김치 덕분에 저희 가족이 건강해졌어요. 아이가 아토피로 고생했는데 할머니 김치를 먹고 나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인공 조미료 없이 자연 그대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가 계신 고흥에 꼭 한번 놀러 가고 싶어요. 복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1년 후 고흥 할머니 손맛 공동체는 지역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어요. 전라남도에서 우수 농촌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복내는 시상식에서 대표로 상을 받았어요. 저희는 그저 평생 해온 일을 계속했을 뿐입니다. 복내는 수상 소감에서 말했어요. 시골에서 자란 음식이 도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정성껏 만들어서 많은 분들께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복내는 마당에 앉아서 별을 바라봤어요. 고흥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별들이었어요. 서울은 집값만 비싸지 사람값은 싸더라. 복내는 혼잣말을 했어요. 며느리는 자신을 돈으로만 평가했지만 진짜 사람의 가치는 따로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큰아들 세훈이었습니다. 엄마, 뉴스에서 봤어요. 상 받으신 거 축하드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언젠가 용기 내서 엄마 뵈러 가겠습니다. 복내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도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복내는 자신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에요. 손자 민준이도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곤 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만든 김치 먹고 싶어요. 복내는 언젠가 민준이가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되면 할머니를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손자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 복내는 텃밭으로 나가서 내일 수확할 배추를 살펴봤어요. 배추들이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배추로 김치를 담가서 전국의 가정에 건강한 맛을 전해줄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흥 땅에서 자란 이 배추가 서울 아파트보다 값지다. 복내는 배추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복내는 이제 당당했어요. 누구도 자신을 시골 촌것이라고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땅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를 모두 찾은 복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배추잎을 흔들었어요. 복내는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자신의 자리였어요. 고흥의 흙냄새 속에서 진짜 자존감을 되찾은 복내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